작은 아파트 단지.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박지민, 32살의 프리랜서 작가다. 한때는 대형 출판사에서 일했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환경에 지쳐 독립했다.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청구서는 쌓여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인 달구가 있었다. 3살짜리 진돗개 믹스견으로 2년 전 비오는 밤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날 밤 달구는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고 나는 그를 내 작은 아파트로 데려왔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달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나는 매일 아침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달구는 언제나 충성스럽고 영리했다. 나는 그가 아침에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다. 우리 아파트는 뒤로 작은 산이 있어 달구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 달구는 평소처럼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서 와, 달구야. 나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달구의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물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달구의 입에는 5만원권 지폐가 물려 있었다. 달구, 이게 뭐야? 나는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달구는 꼬리를 흔들며 내게 다가왔고 내 발 앞에 지폐를 떨어뜨렸다. 깨끗한 상태의 5만원권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걔가 어디서 돈을 물고 왔다는 거지?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물론 달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천진난만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누군가의 잃어버린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결국 그 돈을 서랍에 넣어두고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달구는 또다시 지폐를 물고 돌아왔다. 이번에는 10,000원권 2장이었다. 셋째 날 또다시 돈, 넷째 날 또다시. 일주일 동안 달구는 매일 돈을 물고 돌아왔다. 총액은 거의 30만 원에 달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불안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왜 달구가 이것을 가져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달구, 이제 그만. 나는 그에게 말했지만 달구는 여전히 매일 돈을 물고 돌아왔다. 결국 나는 달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어디서 이 돈을 가져오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른 아침 나는 달구가 나가는 시간에 맞춰 준비했다. 평소처럼 창문을 통해 달구를 내보낸 후 몰래 그를 따라 나섰다. 달구는 처음에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는 듯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뒤쪽 산으로 향했다. 산길을 따라 걷던 달구는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그를 따라갔다. 약 20분 정도 산길을 따라 걸었을 때 달구는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작은 계곡 옆에 오래된 한옥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동떨어진 거의 숨겨진 듯한 위치에 있었다. 달구는 망설임 없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다. 잠시 후 한옥의 문이 열리고 노인이 한 명 나왔다. 8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강인했다. 어서 왔구나, 달구야. 노인은 달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노인이 달구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달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10,000원권 지폐였다. 그는 그 돈을 달구의 입에 물려주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우리 달구야. 지민이에게 잘 전해주렴. 내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달구의 등을 두드리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달구는 입에 돈을 문 채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누구지? 왜 나에게 돈을 보내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달구와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결국 그 한옥으로 걸어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한옥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인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왔군요, 지민 씨. 저를 아시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저는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어린 시절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박상철 씨와 저는 60년 전부터 친구였습니다. 노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앉으시지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도연 노인의 집안은 오래된 책과 골동품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젊은 시절의 노인과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람이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인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사진 속 젊은 남자를 유심히 바라봤다. 희미한 기억 속에 있던 할아버지의 얼굴이었다. 할아버지와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나는 물었다. 김도연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1951년 격전지에서 저는 부상을 입었고 박상철은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생 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할아버지에 대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저에게 돈을 보내시는 건가요? 노인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손녀인 당신을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라고요. 저는 그동안 당신을 멀리서 지켜봐 왔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 직접 찾아오시지 않고 달구를 통해 돈을 보내셨나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노인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준다면 당신은 불편해하거나 거절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달구는 원래 제 개였습니다. 내 눈이 커졌다. 네? 2년 전 달구는 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구가 사라졌어요.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죠. 몇 개월 후 우연히 당신과 함께 있는 달구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데려오려 했지만 달구가 당신과 행복해 보여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달구는 원래 김도연 노인의 개였다. 그렇다면 달구를 돌려줘야 하나? 하지만 이미 달구는 내 가족이 되어 있었다. 걱정 마세요. 노인이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달구는 이제 당신의 개입니다. 저는 그저 가끔 만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달구는 매일 여기에 오는 건가요? 그건...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가 많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습니다. 달구는 제게 유일한 친구였어요. 당신이 달구를 데려간 후에도 달구는 가끔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나의 마음이 아파왔다. 노인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달구는 그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다. 달구가 매일 아침 사라지는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네, 달구는 매일 아침 저를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제가 돈을 물려보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흘렸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감동적이고 동시에 슬펐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충분히 있고 쓸 곳도 없습니다. 박상철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달구는 조용히 노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다. 이제 나는 달구가 매일 아침 김도연 노인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대신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김도연 노인은 놀라운 이야기꾼이었다. 한국전쟁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다. 그는 내 할아버지와의 추억, 전쟁의 참상,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항상 책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작가가 된 것도 그 영향일 거예요. 노인은 어느 날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박상철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언제나 남을 돕고자 했고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당신의 가족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혼자서 당신을 키우시는 것을 봤고 당신이 성장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하지 않으셨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갑자기 나타난 노인은 혼란만 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항상 필요할 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나는 노인을 방문했다.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달구는 항상 우리와 함께했다. 마치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았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노인이 내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것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남긴 것들입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겼는데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유품들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치자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진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 안에는 또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봉투에는 내 손녀 지민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지민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마 너는 나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을 테지. 내가 떠났을 때 너는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한다. 할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다. 내 오랜 친구 김도연이 이 편지를 전해줄 것이다. 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며 필요할 때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민아,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두려움 없이 내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며 너의 할아버지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게 전해진 것이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김도연 노인이 말했다. 그는 항상 당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했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도연 노인과 나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마치 내 할아버지처럼 되었고 나는 그에게 없었던 손녀가 되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달구는 항상 우리 사이를 오가며 행복해했다. 지민 씨, 글은 잘 써주고 있나요? 어느 일요일 김도연 노인이 물었다. 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 전쟁에 관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군요. 사람들이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니까요. 내가 쓴 원고의 일부를 노인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진지하게 읽어보았다. 매우 좋습니다, 지민 씨. 당신은 할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능이 있어요. 그의 격려에 힘입어 나는 더 열심히 소설을 써나갔다. 몇 달 후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사에 보냈다. 놀랍게도 세 곳의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가 왔다. 할아버지, 제 소설이 출판될 것 같아요. 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김도연 노인을 찾아갔다. 정말 축하합니다. 노인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탁상철도 하늘에서 매우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출판 계약을 맺고 소설은 몇 개월 후에 출간될 예정이었다. 제목은 잊혀진 약속으로 한국전쟁 중 두 젊은 군인의 우정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였다. 물론 할아버지와 김도연 노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김도연 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보였지만 병원 검사 결과 폐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최대 3개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나이가 많으셔서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겨우 찾은 할아버지 같은 존재를 또 잃게 된다니 너무 가혹했다. 울지 마세요, 지민 씨. 노인은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저는 오래 살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개월은 당신과 달구 덕분에 더욱 행복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떠나도 당신의 마음속에 제가 있다면 저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노인의 말에 나는 더욱 눈물이 났다. 약속해 주세요. 슬퍼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글을 쓰겠다고.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테니까요. 약속할게요.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노인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를 돌보고 싶었고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 달구도 우리와 함께였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노인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맑았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더 많은 전쟁 이야기와 할아버지에 관한 추억을 들려주었다. 지민 씨, 제가 떠나면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유언장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한옥은 당신이 더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소설 출간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 김도연 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집에서 제 친구의 손녀와 달구와 함께. 그날 밤 우리는 병원 대신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웠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노인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53년 7월 휴전 직전의 일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저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함께 살아남아 다시 이 별을 보자고요.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기억은 선명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살아남았고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 별 아래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달구는 조용히 노인의 옆에 누워 그의 손을 핥았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지민 씨,
달구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훌륭한 이야기꾼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인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달구는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새벽녘, 김도연 노인은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함께였다. 김도연 노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지만 오랜 이웃들과 내가 참석했다. 달구도 함께였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다. 장례식 후 나는 노인이 남긴 유언장을 열었다. 예상대로 그는 모든 재산을 내게 남겼다. 한옥과 정원,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예금 통장까지. 나는 통장의 잔액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였다. 유언장과 함께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지민에게, 이미 당신에게 말했듯이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께 목숨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빚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게 삶을 선물했고 그 덕분에 저는 이토록 긴 시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남깁니다. 이 집과 재산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로서의 당신의 여정에 이곳이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달구를 잘 부탁합니다. 그 녀석은 저와 당신을 연결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달구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박상철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김도연 드림. 편지를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한 달 후 내 소설 잊혀진 약속이 출간되었다. 책의 헌정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할아버지 박상철과 그의 친구 김도연, 그리고 우리를 연결해준 달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놀랍게도 소설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난 우정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젊은 세들에게 잊혀가는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다. 이렇게 생생한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작가님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시대를 살아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제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의 경험이 이 소설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달구가 돈을 물고 온 그날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떠올랐다. 한 마리의 개가 저를 과거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운명의 메신저였던 셈이죠. 인터뷰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소설의 성공 이후 나는 김도연 노인의 한옥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산속의 조용한 한옥에서 글을 쓰는 생활이 좋았다. 달구도 더 행복해 보였다. 넓은 마당과 산길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달구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나는 다음 소설의 구상을 하고 있었다. 달구야, 아침 산책할까? 내가 물었다. 달구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함께 산책을 나가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달구가 돈을 물고 온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만약 그날 달구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전히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것이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달구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앞서 달려갔다. 한옥에 도착했을 때 달구는 마당 한쪽을 파고 있었다. 달구, 뭐 하는 거야? 나는 달려가 물었다. 달구가 파낸 곳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붙여 있었다. 녹슬고 오래된 상자였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김도현 노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우리의 후손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1951년 최전선에서 저 박상철과 김도현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영이었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간호사였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의지하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런 관계는 이해받을 수 없었습니다. 휴전 후 미영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미영은 형식적으로 저와 결혼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김도연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항상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함께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비밀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형태가 없으며 때로는 세상의 규칙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박상철, 김도현, 이미영 드림. 편지를 읽고 나는 충격에 빠졌다. 할아버지와 김도연 노인은 단순한 전우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여자를 사랑했고 함께 가족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이 바로 내 어머니였다. 달구는 내 옆에 앉아 고개를 내 무릎에 기대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군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나는 중얼거렸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김도연 노인이 나를 그토록 돕고 싶어 했는지, 왜 달구가 우리를 연결해 주었는지. 조용히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와 김도연 노인, 그리고 할머니 이미영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편지를 발견한 후 나는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전화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나는 제주도로 향했다. 물론 달구도 함께였다. 어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나는 발견한 편지를 건넸다. 어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이런, 어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나는 항상 박상철이 내 친부라고 생각했어. 김도연 아저씨는 가끔 우리 집에 오셨지만 그저 아버지의 친구라고만 알고 있었어. 그럼 할머니는요? 이미영 할머니는?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어. 그 후로 아버지와 나 그리고 가끔 김도연 아저씨가 함께 지냈지. 하지만 이런 사실은 몰랐어.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이제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 아버지와 김도연 아저씨는 매우 가까웠고 두 분 다 나를 특별히 아끼셨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김도연 아저씨가 자주 찾아오셨던 것도.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는 김도연 노인과의 만남과 달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그 개가 너를 김도연 아저씨에게 데려갔구나. 어머니는 달구를 쓰다듬며 말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 네, 달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지민아, 네가 그렇게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었나 봐. 네 안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꾼 기질이 흐르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이 사진, 어머니가 한 장을 가리켰다. 나의 5번째 생일 파티야. 보면 아버지와 김도연 아저씨가 함께 나를 안고 있지.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고 계셔. 사진 속에서 새 어른은 행복해 보였다. 어린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할아버지와 김도연 노인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런 것 같아.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나는 어머니를 한옥으로 초대했다. 처음에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변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사는 곳도 보고 싶어. 한 달 후 어머니는 짐을 챙겨 한옥으로 이사 왔다. 그녀는 김도연 노인의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어색해했지만 곧 그곳에서 평화를 찾았다. 여기 있으니 이상하게 편하네. 어머니는 어느 날 말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달구는 어머니를 만난 순간부터 그녀를 좋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의 생활은 조용하게 흘러갔다. 나는 두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정원을 가꾸었다. 달구는 여전히 산책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돈을 물고 오지 않았다.